세계 민담 이야기 노르웨이 편. 노르웨이는 유럽 북쪽에 스웨덴과 이웃하고 있는 반도입니다. 북극이 가까워 1년 내내 차가운 북풍이 몰아친답니다. 국토가 울퉁불퉁해서 살기에 마땅치 않은지라 사람들은 해안에서 가까운 곳에 옹기종기 모여 살지요. 핀마크 지역에서는 연중 6개월 이상이나 눈이 내려 쌓이며 해가 진 뒤에도 희뿌연 낮이 계속되는 백야가 나타납니다. 청개구리 마누라. 옛날에 어느 곳에 할아범과 할멈이 살았습니다. 할아범은 별다른 점이 없는 그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할멈은 사사건건 말썽만 일으키는 못된 여인이었습니다. 누가 제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하더라도 할멈은 줄곧 그 반대로만 했어요. 오늘 나온 청어가 맛이 기막힌데 좀 사시지요 하고 권하면 그 할멈은 아니에요. 딴 데 가서 알아봐요. 난 명태밖에 필요 없으니까 하고 태자를 놓고 푸주하니 모처럼 기분을 내어 오늘 아침 기막히게 맛있는 양고기가 있습니다 하고 말하면 아니에요. 쇠고기를 주세요 하고 내퉁기고 누가 문을 열면 닫아버리고 누가 문을 닫으면 열어두었어요. 웬 고집이 그리도 센지 누가 암탉을 오리다 하고 말하면 할멈은 아냐 걔는 고양이야 하고 우기고 누가 비온다 하고 말하면 아냐 눈이 오는 거야 하였어요. 할멈의 서방님이었던 불쌍한 할아범은 마누라 때문에 이만저만 속이 상하지 않았어요. 그도 그럴 것이 싫으나 좋으나 한솥밥을 먹고 함께 밭에 나가 일을 해야 했기 때문이에요. 어느 날 두 사람은 다리 건너 밀밭에 가려고 집을 나섰더래요. 아, 요 다음 초여드레에는 밀을 거둘 수 있겠군. 이렇게 할아범이 말하자 대바람에 할멈이 불쑥 말하더래요. 아냐요, 아냐요. 초1회면 돼요. 그러자 할아범은 할멈의 성가를 아는지라 더 이상 비유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맞장구를 쳤어요. 그야 임재 말이 맞아. 요다음 초1회엔 돌쇠랑 먹새 그 자식들 좀 불러 추수를 해야겠어. 그러자 할멈은 할아범의 말끝을 물고 늘어졌어요. 아냐요. 바오랑 먹돌이를 불러야 해요. 그랴 임자 말대로 바오랑 먹돌이를 부르게. 걔들을 불러 그날 7시부터 일을 시작해야겠어. 아냐요. 6시부터 시작해야 해요. 그랴 그날이 좋겠지. 아냐요. 날이 굳을 거예요. 틀림없이 비가 올 거려. 그려 임자 말대로 그날 비가 오건 아니면 별이 나건 먹새를 부르건 먹돌이를 부르건 초8에 7시건 초1에 6시건 어쨌든 낫으로 밀을 뱀새. 아니요. 가위로 베어야 해요. 할멈이 터무니없이 우기자 할아범은 어이가 없었어요. 가위로 밀을 벤다고? 임자, 지금 대체 정신 있는 소리야 없는 소리야? 밀은 가위가 아니라 낫으로 베는 거야. 쬐그만 가위로 잘강잘강 베었다간 어느 세월에 저 넓은 들의 밀을 다 걷어들이겠어? 말이나 되는 소리야? 모가지처럼 둥글게 구부러진 낫으로 쓱싹쓱싹 베어야 하는 거야. 아니요. 가위로 잘강잘강 베는 거예요. 다리를 다 건너도록까지 할멈은 끝끝내 우겼어요. 낫으로 베는 거라니깐. 가위로 베는 거라니깐요.
허참, 낫으로 베는 거야. 허참, 가위로 베는 거예요. 아니야, 아니야, 낫이야. 아니에요, 가위예요. 약이 오른 할아범이 지지 않고 우기니까 할멈은 덩달아 약이 올라 자기가 어느 쪽으로 가는 줄도 모르고 있다가 발을 헛디뎌 그만 다리 아래로 풍덩 빠지고 말았어요. 물속으로 곤두박질 치고만 할멈이 얼마 후에 고개를 내밀더니 사람 살려 하고 외치는 대신 가위예요 하고 소리를 꽥 지르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할아범은 낫이야 하고 쏘아붙였대요. 그러자 할멈은 가위예요 하고 외치더니 다시 물속으로 잠기고 말았어요. 얼마 후 다시 떠오른 할멈은 가위예요 하고 외쳤고 할아범은 낫이야 하고 대쏘아붙였어요. 이러기를 몇 번이고 계속하다 더 이상 입을 열 수 없을 정도로 물을 들이킨 할멈은 그래도 고집은 꺾지 않고 두 손가락으로 가위 흉내를 내며 물을 싹둑싹둑 베는 신용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더니 물살에 휩쓸려 다시 잠기고 말았어요. 멍청하고 고지식하고 한심한 연편을 내려고 할아범은 발을 동동 구르다 이러고만 있을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불이 나게 마을로 내달았어요. 할아범이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다리로 되돌아왔을 때 할멈은 보이지 않았어요. 할아범을 따라온 사람들 중에 하나가 말했어요. 영감님, 할머님은 물살에 또 내려갔나 봐요. 저기 하루에 가봅시다. 물살에 떼밀려 가는 것이라면 모두 그리로 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부랴부랴 하루로 가봤으나 거기에도 할멈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자 할아범이 느닷없이 이마를 손바닥으로 탁 치더래요. 아이고 참, 나도 너무 멍청해. 모든 게 다 물살에 쓸려 강물과 함께 또 내려간다 할지라도 우리 마누란 그렇지 않아. 그 옆편에는 틀림없이 상류 쪽에 거슬러 올라가 있을 거야. 틀림없어. 사람들이 고개를 가요뚱하고 상류 쪽에 가보니 과연 할멈은 거기에 있었어요.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여기에 계십니까? 그러자 할멈이 능청스레 이렇게 말했어요. 글쎄, 가만히 있자니까 내 몸이 또 내려가는데 거슬러 올라가는 게 아니겠수? 바다는 왜 짠가? 옛날에 두 형제가 살았습니다. 형은 아주 부자고 아우는 아주 가난했습니다. 어느 해 크리스마스 이브였어요. 끼니마저 염려해야 했던 궁색한 아우는 형님을 찾아가 크리스마스를 지낼 수 있게 먹을 걸 좀 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니었으므로 형님은 이 일이 못내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형님은 아우를 쫓아버릴 셈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흐흠, 아우야, 내 말대로 하면 저기 접시 가득히 쌓아놓은 돼지 옆구리살을 내게 몽땅 주겠다. 어때? 내 말을 들어보랴? 그러자 궁색한 아우는 꾸벅꾸벅 절을 하며 고마워했습니다. 저기 소금에 절인 돼지 옆구리살을 말이다. 지옥까지 갖다 놓을 수 있겠느냐? 형님의 말에 아우가 대답했습니다. 이왕 약속을 했으니 지키겠습니다. 아우는 소금에 절인 돼지고기를 들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는 종일 걸어서 날이 어두워질 때까지 갔습니다. 어둑어둑한 땅거미가 질 때 그는 아주 밝은 빛이 나는 곳에 이르렀어요. 아우는 이곳이 바로 지옥이려니 생각했습니다.
틀림없이 이곳이 바로 지옥이야. 아우가 걸음을 멈추자 문 앞에 서서 크리스마스 때 난로를 지피려고 장작을 패고 있는 한 노인이 보였습니다. 그 노인은 턱이 하얀 수염이 덥수룩하게 난 늑수그레한 영감이었어요.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소금에 절인 고기를 든 사내가 인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느지막하게 어디로 가는 길손이요? 노인이 물었습니다. 아, 전 지옥으로 가는 참입니다. 이 길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길을 잘못 들었어. 지옥으로 가는 길은 저쪽 길이요. 그리로 가보시오. 손에 든 걸 보니 소금에 절인 돼지 옆구리 살인가 본데 아마 지옥 동네에 가면 고기가 귀해 나서 서로들 사려고 덤빌 거요. 그렇지만 지옥의 문짝뒤에 있는 맷돌을 손에 넣기 전에는 그걸 팔지 않는 게 좋을 거에다. 댁이 그 맷돌을 들고 나오면 그걸 어디다 어떻게 쓰는 것인지 알려드리리다. 그 맷돌은 진수성찬을 쏟아내는 기막힌 것이오시다. 그럼 잘 가보오. 이리하여 아우는 노인의 친절한 말에 고개를 숙여 사례를 하고 지옥문 앞으로 가서 쾅쾅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우가 지옥에 들어서자 과연 그 노인의 말대로였어요. 마귀들이 큰 놈 작은 놈 가릴 것 없이 떼거리로 우르르 몰려들더니 서로 고기를 차지하려 덤볐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극성을 부린다니 좋다. 난 이걸 크리스마스에 저녁거리로 쓰려 했는데 너희들에게 주기로 하겠다. 그렇지만 이 고기를 먹으려는 마귀는 저기 저 문짝 뒤에 있는 맷돌을 가져오너라. 아우가 제안하자 마왕은 이런 흥정에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고 다른 것을 대신 주겠다는 등 값을 깎자는 등 딴전을 부렸습니다. 그러자 그가 계속 고집을 피우자 마지못해 마왕은 고기를 받고 맷돌을 내주었습니다. 맷돌을 짊어지고 나온 아우는 나무를 패던 흰 수염의 노인을 찾아가서 맷돌질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우가 집에 부랴부랴 돌아왔을 땐 크리스마스가 바짝 몇 분 남은 저녁 12시였습니다. 그가 문을 밀고 들어서자마자 마누라가 다그쳤어요. 여보, 대체 이 오밤중에 어디 갔었어? 글쎄 나는 당신이 오기만을 눈이 빠져라 기다리며 시계만 보고 있었다오. 크리스마스랍시고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밥상에 빈 수저만 덩그랑 놓여있지. 당신도 없지. 기다려도 오지 않지. 그래저래 애만 태웠어요. 이 늦은 시간에 어디서 오는 참인가요? 아, 이리저리 좀 들렀다 오느라고 빨랑 올 수가 없었어. 미안해. 내가 구해온 걸 좀 보려우. 사내가 맷돌을 탁자 위에 올려놓고 위쪽을 돌리자 맷돌은 개나 고양이가 먹는 가축의 허파를 개어내고 식탁보와 고기와 밀기울과 크리스마스에 먹을 거리라면 닥치는 대로 쏟아냈습니다. 그 옆에서 이 모양을 우두커니 보고 있던 마누라가 탄성을 질렀어요. 여보, 그게 대체 뭔가요? 어디서 구했어요? 그러나 남편은 아내의 마지막 물음에는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보고만 있어. 맷돌이라 하는 건데 꽤 쓸만한 거야. 임자는 이제 고생스럽게 밀가루를 빻으러 방앗간에 가지 않아도 돼. 그는 고기며 우유며 온갖 맛있는 것을 꼬박 사흘 동안 밤샘을 하며 갈아냈습니다. 맷돌이 쏟아낸 먹을거리는 2주일을 버티고도 넉넉할 정도였어요. 아우는 먹을 것이 가득 쌓이자
동네 사람들을 불러 잔치를 열었습니다. 아우가 잔치를 연다는 말을 듣고 달려온 형님은 고기며 반찬이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가득 차려지고도 남아 부엌 실험 위에 산더미처럼 쌓인 것을 보고 분통과 시샘이 터지려는 것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동생이 부자가 되거나 잘 되는 것을 못 보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형님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동생에게 우세를 주려고 마음먹고 말을 꺼냈습니다. 요 며칠 전,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이브였죠. 글쎄 아우가 내게 와서 형님 제발 이 못난 아우에게 먹을 걸 좀 주시오 하고 사정했답니다. 그러더니 형님은 아우에게 고개를 돌려 물었어요. 그런데 말이다. 너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며칠 새에 먹을 걸 풍성히 장만했더란 말이냐? 귀신이 고칼 노릇이로구나. 도둑질을 해온 건 아니니 그런 눈으로 보지 마세요. 아우는 형님의 말에 가시가 박혀 있다는 것을 알고 아무려면 어때 하는 마음으로 꾹 참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이 깊도록 흥청망청 먹어댄 술기운이 아우를 부추기고야 말았어요. 여러 사람들에게 속 시원히 털어놔야겠다고 생각한 아우는 맷돌을 꺼냈습니다. 자,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내가 부자가 된 건 이 맷돌 덕분이에요. 그는 맷돌을 돌려 온갖 종류의 먹을 것을 갈아 내었습니다. 빵이 나오고 떡이 나오고 술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광경을 본 형님은 눈이 부릅뜨였습니다. 맷돌에 욕심이 난 형님은 갖은 달콤한 말로 동생을 꿰기 시작했어요. 얘야, 저 맷돌 나한테 팔아라. 동생은 고개를 살래살래 저었습니다. 안 돼요. 저건 팔 수 없어요. 안 되긴 뭐가 안 돼. 100냥을 주랴? 안 돼요. 그럼 200냥을 주랴? 안 돼요. 옛다. 그럼 300냥을 주겠다. 팔려면 팔고 말려면 말아라. 나도 그 이상은 못 내겠다. 어휴 참. 형님은 맷돌을 붙들더니 막무가내로 놓아주지 않았어요. 그러더니 맷돌을 아는 채로 냅다 문 밖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우야, 맷돌값 300냥은 돌아오는 추수 때 꼭 줄 테니 그리 알아라. 아우는 문 밖으로 뛰쳐나가는 형님의 뒤통수를 보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맷돌을 안고 집으로 돌아온 형님은 보물을 잡았다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채 꼭두 새벽같이 일어나 마누라를 깨웠습니다. 여보, 해가 중천에 떴는데 안 일어나고 뭘 꿈을 대는 거야? 노블 사다 건초를 베어드려야 할 게 아니야? 마누라가 부숭부숭한 눈을 비비며 일어나 밖으로 나가버리자 남편은 집에 죽치고 앉아서 뛸 듯이 기쁜 마음을 억누르지 못했습니다. 이게 웬 땡이야? 아우 녀석은 300냥 받을 셈으로 돌아오는 추수 때까지 눈이 빠져라 기다리겠지? 그러나 300냥이 뭐디 문제란? 술이며 떡이며 온갖 맛있는 음식을 맷돌로 갈아내다 팔면 300냥 아니라 3만냥이라도 금세 챙길 수 있을걸? 히히. 이제 저 마누라가 오기 전에 기막힌 저녁을 손수 차려놔야겠다. 와서 놀래라지. 저녁이 가까워지자 맷돌을 올바로 쓸 줄 모르는 형님은 밥상 위에다 올려놓고 소리쳤습니다. 맷돌아, 청어찌개를 갈아 내놓아라. 기막힌 찌개를 갈아 내놓아라.
그러자 맷돌이 혼자서 빙그르 돌더니 둘둘 청어찌개를 쏟아냈습니다. 형님은 부랴부랴 냄비를 맷돌 밑에 갖다 대며 청어찌개를 받았어요. 냄비가 차고 국솥이 철철 넘치도록 가득 차고 모든 그릇이 가득 찼습니다. 그래도 맷돌은 그칠 줄 몰랐습니다. 맷돌에서 계속 흘러나오는 청어찌개는 부엌 바닥을 넘실넘실 채웠습니다. 형님은 덩실덩실 춤을 추다 팔딱팔딱 뜀뛰기를 하며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러다 이대로 두면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들자 맷돌을 붙들고 그만 돌게 하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래도 맷돌은 멈출 줄을 몰랐어요. 달려든 사내를 억세게 뿌리쳐 내던졌을 뿐이에요. 이윽고 부엌이 청어찌개로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형님은 화들짝 놀라 덜커덩 부엌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고는 방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국물은 파도처럼 복도를 타고 방 안으로 흘러 넘쳤습니다. 방 안에서 다락으로 뛰어 올라간 형님은 이대로 있다간 꼼짝없이 빠져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는 어렵사리 헤엄을 쳐서 겨우겨우 방 빗장을 잡았습니다. 빗장을 연 순간 억센 파도가 등 뒤에서 그를 덮쳐 그는 길바닥에 대굴대굴 튕겨나가고 말았어요. 쏜살같이 달아나는 그의 발 뒤축을 뱀 혀처럼 날름대는 파도가 따라잡았습니다. 한편 밭에서 건초를 털고 있던 형님의 마누라는 이제 저녁때가 되었으니 일을 마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왜 영감이 우리 부르러 오지 않지? 이젠 돌아가 봐야겠어. 오늘 집에 있었으니까 국을 끓여보았으면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톡톡히 알게 되었을 거야. 그녀는 건초를 베는 인부들에게 집에 가서 저녁을 먹자고 소리쳤습니다. 기다리던 소리에다 주인마님, 사람들이 털털 옷을 털고 주인네 집으로 향했어요. 언덕만 넘으면 곧장 주인네 집이었습니다. 그들이 막 언덕을 넘어섰을 때 청어며 빵 덩어리들이 고깃국물 위에 둥실둥실 떠서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세히 보니 주인네가 죽자사자 발버둥 치며 뛰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점점 다가온 주인네가 버럭 악다구니를 질렀습니다. 이봐, 자네들의 목이 10개, 20개야? 청어 국물에 빠져 죽지 않으려면 냈다 달아나라고. 그는 마치 귀신에게라도 내쫓기는 양 쏜살같이 달려 아우의 집으로 갔습니다. 이보게 아우 큰일 났네, 큰일 났어. 그놈의 맷돌을 이대로 1시간만 더 놓아두었다간 동네방네가 모두 청어 국물에 잠기고 말겠네. 그러나 아우는 형님의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나도 모르겠으니 준다던 300냥이나 후딱 갚으시라고요. 그때까진 죽는다 해도 할 수 없어요. 이리하여 가난한 아우는 돈과 맷돌을 아울러 받았습니다. 아우는 예전에 형이 가졌던 밭보다 더 좋은 밭을 손에 넣었으며 돌려받은 맷돌로 엄청난 금을 찍어내어 집 안팎을 금으로 치장을 했습니다. 아우의 밭은 바닷가에 가까이 있었으며 황금으로 꾸민 집은 바다 저 멀리까지 번쩍거렸습니다. 바다로 배를 타고 지나가던 사람들은 배를 세우고 부자 아우의 집을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으며 이상한 맷돌을 보려고 그의 집으로
꾸역꾸역 줄을 섰습니다. 이리하여 그 맷돌을 모르는 이가 세상에 하나도 없을 정도로 유명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선장이 맷돌을 보러 왔다가 주인에게 물었어요. 저 맷돌이 소금을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러며 그런 것쯤이야. 맷돌아, 소금을 갈아내 주어라. 주인이 소리치자 맷돌은 빙그르 돌더니 들들 소금을 개어냈습니다. 그러자 선장은 값을 제 아무리 비싸게 치르더라도 저 맷돌을 기어코 손에 넣고 말겠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소금을 싣고 다니며 역겨운 바닷바람을 쐬어야 하는 생활을 청산할 수 있을 것이었어요. 선장의 청을 들은 맷돌 주인은 처음엔 마다하였으나 산더미 같은 돈을 받고 마침내 팔기로 했습니다. 맷돌을 등에 짊어진 선장은 불이 나게 주인의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행여 그가 마음을 바꿔먹었을지 모를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서둔 바람에 맷돌의 올바른 이용법을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그는 부랴부랴 배에 올라 돛을 올렸습니다. 한참 항해를 한 뒤에 그는 등에 진 맷돌을 내려놓고 큰 소리로 외쳤어요. 맷돌아, 소금을 갈아내라. 엄청나게 많이 갈아내라. 맷돌은 계속 펌프질 하듯이 소금을 퍼내었습니다. 배에 소금이 가득 찼을 때 선장은 맷돌을 멈추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맷돌을 붙들고 소리쳐도 소금은 계속 쏟아져 나오기만 했지 그의 외침은 소용이 없었어요. 맷돌에서 쏟아져 나온 소금은 계속 산더미처럼 불어나 마침내 배를 송두리째 바다에 가라앉혀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다 밑바닥에 가라앉은 맷돌은 오늘날까지 줄창 소금을 개어나고 있답니다. 이것이 바로 바다가 짠 이유입니다. 살렌토, 실렌토. 옛날에 스라에 딸만 6을 둔 임금님이 있었어요. 임금님은 공주만 많았지 왕자가 하나도 없는 것을 자나깨나 걱정하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임금님이 다스리는 영지에는 아들만 줄줄이 거느린 농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먼 길을 떠나야 했던 왕은 왕궁을 나서기 전에 왕비를 불러 이렇게 일렀어요. 내가 돌아오기 전에 또 딸을 낳거든 이젠 아예 내다 버리시오. 왕이 어찌나 엄포를 놓았던지 왕비는 행여 이번에도 딸이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근심이 떠날 날이 없었습니다. 왕이 떠난 뒤 얼마 후에 왕비는 예쁜 딸을 낳았습니다. 새로 태어난 공주는 너무나 사랑스러워 왕비는 이 딸을 죽도록 내버려야만 한다는 생각에 제 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곰곰이 생각을 거듭한 끝에 아들만 열어둔 농부의 아내를 찾아가 서로 바꾸기로 작정을 했어요. 농부의 아내는 자기와 같이 보잘것없는 평민 안악이 왕의 따님을 기를 영광을 잊게 되고 자기가 낳은 아들이 왕자로 양육될 것을 생각하자 황송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믿질 곳이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농부의 아내는 아이를 서로 바꾸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왕비는 안악에게 이 일을 왕이 알면 노발대발할 것이니 절대 비밀을 지키도록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농부의 아내도 기뻤지만 왕비는 더욱 기뻤어요. 왕비가 데려갈 사내 아이의 이름을
살렌토로 짓겠다고 하자 안악은 공주의 이름을 그와 비슷하게 실렌토로 지었습니다. 얼마 후 왕궁에 돌아와 왕비가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을 들은 임금님은 행복에 겨워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왕궁과 농부의 집은 서로 지척간이었기 때문에 왕자와 농부의 딸은 함께 노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왕은 두 아이들을 즐겁게 해주려고 망아지를 각각 한 마리씩 나누어 주었는데 계집아이의 망아지 이름은 그레이벨로 썩 훌륭한 말이었습니다. 세월은 흘러 왕자와 농부의 딸은 제법 어엿하게 자라 서로를 끔찍이 아끼는 사이가 되었는데 왕은 이를 탐탁해 여기지 않았습니다. 왕자가 한낱 농부의 딸을 아내로 취하는 볼썽사나운 일이 벌어질까 두려워 왕은 어떻게든 살렌토와 실렌토를 떼어놓아야겠다고 작정을 했습니다. 왕은 오래도록 몇 번이고 뒤집어 생각한 끝에 살렌토를 저 멀리 다른 나라로 보낸 뒤에 실렌토를 산채로 커다란 땅굴 속에 묻어버려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왕은 이 일을 즉각 실행에 옮겼어요. 살렌토가 먼 나라로 가자마자 실렌토는 몸종 몇 명과 함께 깊은 땅굴 속에 묻혀야 했습니다. 왕의 명령에 따라 땅속 깊은 굴에는 깔끔한 방 하나가 마련되고 이어 옷가지와 꿀술과 포도주와 그 밖에 여러 가지 생활용품이 잔뜩 쌓이게 되었습니다. 실렌토와 두 마리의 개가 그곳에 들어가자 왕의 부하들은 재빨리 토굴 입구를 흙으로 봉하고 말았습니다. 왕궁에 다시 돌아온 살렌토는 이젠 실렌토를 볼 수 없게 되었어요. 그는 몇 날 며칠을 그녀를 찾아 헤맸으나 끝내 그녀의 자취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실렌토 왕자는 그리움 때문에 미칠 것만 같았어요. 그는 어찌나 상심했던지 그녀와 비슷한 여자라도 찾지 않고서는 베길 수가 없어 이 나라 저 나라를 다니며 수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실렌토와 비슷하게 생긴 여자를 만났어요. 이 여자를 보고 나서 왕자는 어찌나 반가웠던지 이제는 옛날보다 몇 배는 더 행복했습니다. 게다가 이 여자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부유한 집안의 딸이었어요. 그는 여자의 손을 맞잡고 불이 나게 서둘러 왕궁으로 돌아왔습니다. 왕자가 낯선 여자와 함께 돌아온 것을 본 임금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데리고 온 여인은 누구냐? 왕자야. 왕자는 부왕의 물음에 소상히 아뢰었습니다. 저의 새 연인이옵니다. 그동안 이곳저곳을 여행하다 저 먼 나라에서 이 여인을 사귀었는데 대단히 부유한 집안의 교수이옵니다. 왕자의 말을 들은 왕은 빙글의 입가에 웃음을 띄었습니다. 어허, 그거 참 잘 어울리는 짝이로다. 그동안 짐은 왕자가 허랑방탕한 나날을 보내는가 걱정하였는데 거참 잘한 일이로다. 이리하여 왕궁에는 다시 생기가 돌고 결혼잔치를 준비하느라 이곳저곳에서 야단법석이 벌어졌습니다. 드디어 살렌토가 부잣집 신부와 결혼하는 날이 왔습니다. 실렌토가 땅굴에 묻힌 지 7년이 지난 날이었어요. 그러나 땅굴에 갇힌 실렌토는 가만히 앉아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개를 데리고 부지런히 흙을 파기 시작해서 살렌토가 장가드는 날 굴 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땅굴에 빠져나온
실렌토는 결혼식이 차려질 왕궁으로 부랴부랴 달려갔어요. 그녀가 맨 먼저 들른 곳은 왕실 부엌이었습니다. 주방장은 실렌토를 보자 장작을 나르거나 물을 길어오게 하거나 그 밖에 잔심부름을 시킬 여자로 자기 밑에 두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실렌토가 온 지 얼마 후 신부가 부엌으로 왔어요. 신부는 지금 아이를 금방이라도 낳을 것 같은 해산의 고통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교회로 가서 식을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어요. 이제 방금 들어온 부엌대기와 곧바로 결혼식장에 가야 할 신부가 놀랍도록 서로 닮은 것을 안 주방장은 두 사람의 역할을 서로 뒤바뀌는 게 어떻겠느냐는 아주 좋은 제안을 했습니다. 부엌대기에게 신부의 옷을 대신 입혀 교회로 보내자는 거였어요. 그렇지만 말이오, 왕자님 곁에 섰을 때 한마디도 건네선 안 돼오. 주방장 옆에 있던 신부가 다짐을 받으려 했습니다. 저도 조건이 있어요. 바라는 대로 다 해드릴 테니 지금 왕의 마구간에 있는 말 그레이벨을 타고 교회로 가게 해주세요. 부엌대기가 제안을 하자 거절하기가 곤란했던 신부는 허둥지둥 임금님에게 갔습니다. 아바마마, 소저가 그레이벨을 타고 교회로 갈 수 있겠사옵니까? 그럴 수는 없느니라. 7년 동안 그 말은 한 번도 마구간에서 끌어내 본 적이 없었다. 임금님의 대답을 들은 신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다가 다시 왕을 졸라대기 시작했어요. 왕은 마지못해 허락을 하였습니다. 신부는 그레이벨을 끌고 오도록 시종들에게 부탁한 뒤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신부의 드레스도 가지고 갔어요. 이리하여 부엌대기는 우아한 신부가 되었습니다. 임금님의 부하들이 마구간에서 그레이벨을 끌어내서 데려오자 부엌대기가 말했습니다. 무릎을 꿇어라, 그레이벨. 부유한 가문의 어린 신부는 마구간에 누워 어린 나귀 새끼들을 낳을 때란다. 그레이벨은 이 말을 듣자 자기 앞에 있는 여자가 실렌토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말은 내 다리를 끌어 그녀를 등에 태웠습니다. 이리하여 살렌토와 실렌토는 말을 타고 교회로 향했습니다. 가던 도중에 단풍나무를 지나칠 때 실렌토가 말했어요. 단풍나무야, 너가 여기 있었구나. 살렌토와 실렌토가 행복하게 뛰놀 적에 내 이파리는 파릇파릇했었지. 앞서가던 신랑이 이 말을 듣더니 고개를 돌려 물었습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죠? 아니에요. 말에게 한 말이어요. 신부는 둘러댔습니다. 한참 더 갔을 때 실렌토가 묻혔던 땅굴이 나왔는데 그곳에는 두 마리의 나무 돼지가 다리를 땅에 묶고 서 있었습니다. 돼지야, 너희들이 여기 묻혀 있구나. 그 전에는 꿀술이랑 포도주도 함께 묻혔었지. 실렌토의 이상한 말에 신랑은 고개를 갸우뚱하고 다시 물었어요.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요? 아니에요. 말에게 하는 소리예요. 조금 더 갔을 때 실렌토가 장갑 한 짝을 떨어뜨렸습니다. 이를 본 신랑은 잽싸게 뛰어내려 장갑을 주었는데 장갑에는 살렌토, 실렌토라는 이름이 수놓여 있었습니다. 이를 본 신랑은 그만 놀라울 따름이었어요. 결혼식을 올리고 나서 왕궁에 돌아온 신랑은
방에 들어가 안에서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얼마 후 해산의 통증을 느끼고 있는 그의 연인이 문 앞에 바짝 다가가 안으로 들어가게 해줄 것을 청했습니다. 방 안에 들어오려면 당신이 단풍나무 앞을 지나면서 했던 이야기를 다시 들려주어. 그렇지 않고서는 이 방에 들어올 수 없어. 부유한 가문의 여자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멈칫멈칫 하다가 재빨리 부엌으로 달려가 부엌대기를 붙들었어요. 왕자님과 교회로 가던 중 무슨 얘기를 했지? 난 다만 내 말에게만 한마디 했을 뿐인데요. 그래? 그게 무슨 말이야? 그게 필요한가요? 단풍나무야, 너가 여기 있었구나. 살렌토와 실렌토가 행복하게 뛰놀 적에 너의 이파리는 파릇파릇했었지. 이렇게 말했을 뿐이에요. 부유한 집안의 여자는 이 말을 듣고 잽싸게 왕자의 방문 앞으로 가서 들은 대로 읊조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방문을 열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러나 왕자는 다시 까다롭게 구는 것이었습니다. 한 가지 더 말하기 전에는 이 방에 들어올 수가 없어. 땅굴을 지날 적에 무엇라 했지? 꿀먹은 벙어리가 된 부유한 집안의 처녀는 다시 부엌으로 달려가 또 그 부엌대기를 붙들고 물었어요. 땅굴 앞을 지날 때 무엇라 했지? 이렇게 말했죠. 돼지야, 너희들이 여기에 묻혀 있구나. 그전에는 꿀술이랑 포도주도 함께 묻혔었지. 부유한 집안의 처녀는 다시 왕자의 방 앞으로 달려가 들은 대로 읊고 나서 방문을 요란하게 두드렸습니다. 그래도 왕자는 문을 열려고 하지 않았어요. 당신이 빠뜨렸던 장갑의 나머지 한 짝을 가져오지 않는 한 이 문은 열리지 않을 것이오. 그 장갑이 없는 처녀는 어리둥절하여 우두커니 서 있다가 불이 나게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고는 부엌대기를 불러 세웠어요. 교회로 가다가 장갑을 한 짝 빠뜨렸다며? 네, 그걸 이리 타오. 왕자님이 그걸 찾고 있으니 가져다 주어야겠다. 그건 내가 직접 가져다 드리지요. 부엌대기는 장갑을 가지고 왕자에게 갔습니다. 나머지 장갑 한 짝을 나란히 대어본 왕자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부유한 집안의 처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쫓겨날 수밖에 더 있겠어요. 감사합니다. 항상 편안하시고 행복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